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37번째 시간이고요. 서양사로서는 19번째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사건들, 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니까 오늘 차례로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사이에 러시아 혁명이 있다는 거 먼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1차 대전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유럽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1차 대전이 빵 하고 터진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유럽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이 독일과 영국이 제국주의 정책을 펴면서 각자의 그 식민지들을 연결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었거든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베를린부터 비잔티움 그리고 바그다드까지 이어지는 즉 3B 정책, 모두 B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베를린, 비잔티움 그리고 바그다드까지요. 자, 그걸 잇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카이로부터 해서 케이프타운 그리고 캘커타까지 이어지죠. 모두 C로 시작해서 발음 이상해요. 3C 정책을 펴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 간에 이렇게 3B와 3C가 서로 대립하는 그런 긴장이 유지되고 있었고요. 거기서 더해서 삼국 동맹이라는 게 있었고 삼국 협상이라는 게 서로 이제 또 꾸려지게 되는데, 삼국 동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독일과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러분 이건 나라 한 개입니다.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해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까지 해서 삼국 동맹이 꾸려지고요. 그의 반면에 삼국 협상 측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같이 편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이미 배웠던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두 차례에 걸쳐서 독일과 프랑스가 모로코를 두고 다퉜던 사건, 모로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이 독일이 같은 게르만족이라고 해서 오스만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후원하는 그 범게르만주의가 있었고요. 러시아가 또 세르비아를 후원하는 범슬라브주의가 또 대결 구도에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유럽의 발칸 지역, 유럽의 화약거라고도 불리죠, 지금도. 자, 그래서 유럽의 발칸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전쟁이 또 벌어졌었습니다. 자, 이렇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빵 하고 터진 그 발단이 있습니다. 전쟁이 정말 벌어지게 된 그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유명한 사라예보 사건 되겠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인데요. 이때 여기서 오헝 제국,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곳에서 암살됩니다. 원래는 이 사라예보는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그 수도였는데 옆에 있던 세르비아에서 온 청년에게 의해서 이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습니다. 자, 전개 과정 볼게요. 자기네 황태자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요, 세르비아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이에 여러분들 동맹국과 협상국, 위에서 봤던 그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어지는 거죠. 참전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과 또 불가리아가 이 동맹국 측에 가담을 하고요. 자, 이탈리아는 원래 동맹 측이었잖아요. 그렇죠? 동맹 측이었는데 여러분들 협상국 쪽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벨기에를 침공하게 되고요. 프랑스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름이 좀 유명한데요. 여기 마른 전투와 그리고 손 전투가 있습니다. 마른 전투, 솜 전투, 무슨 이불 빨래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무튼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농담입니다. 자, 아무튼 마른 전투, 솜 전투, 여러분 1차 대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전투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게 프랑스군에 의해서 저지가 됐어요, 독일군이. 그러나 여러분들 그 참호라 그래서 땅 파놓고 길게 이어져 있는 왜 전쟁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거기를 참호라 그러는데, 그게 여러분들 참호를 한번 파고 각자 거기서 버티기를 시작하면요, 이 전선이 그 교착 상태, 즉 굳어지게 되면서 이 전쟁이 거의 안 끝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호전으로 전개되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다. 근데 그 참호에서 위생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고요. 병사들의 영양 상태도 되게 안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람 몸집만 해진 쥐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막 물고 다니는, 사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졌고요. 당연히 그렇게 쥐가 막 크게 돌아다니면 여러분들 전염병도 돌고 했겠죠. 그래서 아주 참혹한 장면이 전개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영국 해군이 전통적으로 아주 강세죠. 영국 해군이 북해를 봉쇄하니 독일에서 이를 대응해서 유보트 작전이라는 걸 펴게 됩니다. 유보트는 이렇게도 불려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 즉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쏴서 그 배를 침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루스타니아호가 침몰하고요. 이 루스타니아호에 미국 사람이 많이 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침범한 전보 사건으로 인해서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독일이 이제 멕시코에다가 전보를 친 거예요. 몰래
정보를 쳐서 야 너네 미국한테 전에 빼앗겼던 땅 있잖아. 우리 독일을 도와주면 우리가 나중에 이겼을 때 옛날에 미국한테 뺏겼던 땅 우리가 너 찾을 수 있게 되찾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런 정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들켜요. 누구한테 들키냐면 영국한테 들키고 영국이 그것을 미국한테 들려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루스타니아호 사건 때부터 화가 나 있었는데 이 침범한 정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참전에는 이 루스타니아호 침몰,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한 루스타니아호 침몰 그리고 침범한 정보 사건이 그 배경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와중에 1917년에 러시아가요. 협상국 측의 러시아가 돌연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강화는 이제 화해했다 이겁니다. 전쟁 그만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과 단독 강화 체결하고 전쟁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이 조약이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이름 대땅긴 그런 조약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독일은 러시아와 이제 강화했잖아요. 그 동부전선, 즉 독일이 이제 러시아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이 동부전선은 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부전선에 이제 총력을 가하는 거죠. 그러는데 점점 여러분들 동맹국들이 차례로 항복했습니다.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런 와중에 독일 안에 킬 군항이라는 곳에서 이 수병들, 즉 수군이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성명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황제가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독일에 꾸려진 임시정부와 협상국 간의 휴전조약이 체결됐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자, 이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전방과 후방의 구분이 없어요. 국가의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투입하는 그야말로 나라의 총력을 다하는 총력전을 벌이게 되고요. 그리고 전선의 큰 움직임 없이 교착 상태, 아까 나왔죠, 그렇죠? 참호전을 하게 됩니다. 참호전이 특징이고요. 또 방송 등을 활용해서 심리적 유도를 일으키는 그런 선전전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각종 신무기가 등장했다.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등등의 신무기가 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가시면 베르사유 조약이 있는데요. 베르사유 조약은 우리가 다음 그 장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로 갈게요. 자, 전쟁 이후의 상황인데요. 선생님이 칸이 모자라서 베르사유 조약을 앞으로 좀 뺐는데 참고해 주세요. 위치. 자, 베르사유 체제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전후 처리를 위한 그 체제였습니다. 일단 그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 회의를 했고요. 근데 이때 뭐가 문제냐면 승전국의 대표만 참석을 하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윌슨의 평화원칙 14개조 기억나시죠? 한국사 때 또 배웠을 겁니다. 자, 그래서 평화원칙 14개조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됐는데 이 중에 이제 뭐가 중요한지는 이따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베르사유 조약은요, 전승국, 즉 전쟁에 승리한 나라와 독일과 체결한 겁니다. 각각 그 다른 나라들과는 또 다른 조약들을 체결했어요. 어쨌든 베르사유 조약은 그 승리한 나라들과 독일 간에 체결된 거고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됐습니다. 베르사유 그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곳이 여러분들 옛날에 독일 제국의 수립을 선포했던 그 장소입니다. 자, 독일이 여러분들 이 베르사유 조약을 통해서 모든 식민지를 상실하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알자스 그리고 로렌 땅을 모두 양도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또 이걸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 보불 전쟁 때 다 넘어갔던 거 전부 지금 뱉어내고 있는 겁니다. 독일이. 자, 지금 그리고 군비 축소 그리고 배상금 지불 등까지 해서 독일이 그야말로 탈탈 털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어서 이 윌슨 평화원칙 14개조 있죠, 이거. 여기에 중요 내용인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과 그리고 국제 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기구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게 국제연맹입니다. 자, 민족 자결주의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각 민족은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가 다수 독립을 하게 되는데 황당하죠, 그렇죠? 패전국의 식민지만 다수 독립하게 되고요. 승전국의 식민지는 독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뭐 일본도 1차 대전에 참가했었잖아요. 일본도 여러분들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되지 못했었죠. 자,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총 42개국이 참여했는데 제안한 사람은 아까 그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 의회에서 가입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불참하고요. 독일과 소련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같이 모여 있는데 군사적 제재 수단이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뭐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후에 이런 베르사유 체제 이후에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승전국들끼리도 여러분들 군비를 좀 축소하자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제 20년대 초에 워싱턴에 사람들 모아갖고 이제 나라들 모아서 군축 회의했고요. 군축이라는 거는 여기 군비 축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국도 지금 30년에 런던에 모아가지고 또 군축 회의를 한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승전국들이 좀 군비를 축소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독일이요, 계속해서 경제 불황인 상황에다가 여러분들 배상금 부담까지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이 매우 탈탈 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요, 프랑스도 전쟁터였기 때문에 배상금, 즉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독일에서 배상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독일이 너무 어려우니까 배상금 못 주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배상금이 안 들어오니까 루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아주 그 유명한 공업지대이긴 한데 아무튼 이곳을 점령합니다. 독일 땅이요. 그래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또 고조됩니다. 그래서 유럽 각국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게 밑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이 도스안이라고 해서 도스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도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겁니다. 독일 배상금을 축소시켜주자.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 모아가지고 로카르노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로카르노 조약. 독일의 국경도 확정하고요. 라인란트라는 지역을 영구적으로 비무장화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독일의 국제연맹을 가입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듬해 바로 가입이 됐고요. 자, 여기에 이어서 또 어떤 조약이 맺어지냐면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게 체결되는데, 자, 이거는 또 15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앞으로 국제 분쟁이 있을 때, 전쟁이라는 수단을 활용하지 않겠다. 전쟁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노워, 즉, 부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약을 어겨도 제재 방법은 없어요. 이거 받고 아마 그 노벨 평화상인가 받았을 건데 아마. 아무튼 근데 조약을 어겨도 제재 방법은 없었다는 거. 자, 이후에 영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또 와서 또 영안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이게 통과되는데 역시 또 독일 배상금 축소 얘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스위스 로잔에 모여서 여러분들 또 회의가 있었는데 독일 배상금에 대한 회의예요. 그래서 독일 배상금을 대폭 축소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은요, 독일의 배상금을 축소시키는 거였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게 만들어줬던 거죠. 왜냐하면 독일을 너무 우리가 막 무릎을 너무 많이 꿇렸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적인 면도 있는데 사실은 이 로잔 회의 때요, 여러분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때쯤 되면 그 대공황이라는 게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좀 많이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미국이 이제 빌려준 돈도 많고 유럽 나라들한테. 그래서 유럽 나라들이 우리가 독일 배상금을 좀 깎아주면, 좀 축소해주면 우리의 빚, 미국한테 우리의 빚도 미국이 좀 깎아주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런 속내가 있었는데 결론은 여러분들 미국이 그걸 안 깎아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 배상금만 깎아준 꼴이 된 거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전후 각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는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된 거 아까 얘기했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전쟁 패배하면서 이 제국이 붕괴되고 공화국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도 제국 붕괴됐죠. 그래서 우리 터키 공화국,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그 나라 수립된 거 알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노동당 내각이 수립됐다고 알고 있고, 자, 그리고 보통 선거권이 점차 이제 확산되는데 노동자와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된대요. 그리고 남녀의 평등에 입각한 그런 보통 선거를 실시했다. 여러분들 아까 총력전 있죠? 그 전쟁의 특수성 있잖아요. 그 1차 대전의 특성 중에 총력전. 전후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간 남성들 대신 여성들이 공장 가서 일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당연히 그 여성들이 전쟁에 기여했기 때문에 또 그런 그에 대한 참정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으로 넘어갈 건데 우리가 1차 대전 지금 살펴봤고 아까 중간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단독으로 독일과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혁명 이전의 상황인데요. 일단 러시아가 탈탈 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크림 전쟁에서 패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1904년에서 5년 일본과의 전쟁에서도 좀 열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결국 포츠머스 조약 맺고 적당히 그냥 맺었잖아요. 끝냈잖아요. 그렇죠? 거의 패배한 걸로 치죠. 러시아가. 자, 이런 악조건이 계속 지속되니까 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 중심으로 평화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평화 시위예요. 평화 시위. 근데 이 짜르가 당시 니콜라이 2세였는데 이것을 무력 진압합니다. 노동자들은 평화 시위했는데 이 짜르는 무력으로 진압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죽어나갔대요. 이 사건을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짜르가 좀 너무한다 싶었는지 이 사람들을 좀 위무하려고 두마,
두마라고 하는 그 의회예요. 의회의 명칭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약속하는 등 이런 좀 어떤 유화 제스처를 취하라고 했지만 전쟁 정치는 정작 또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그 두 양측의 그런 대화가 뭐 있네요.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 전쟁이 벌어졌고요. 아까 얘기는 1905년 얘기예요, 여러분들. 1905년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자, 이제 3월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1917년입니다.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고 있어요. 14년에 벌어진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니까 물자는 부족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그리고 러시아는 계속 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페트로그라드, 이게 이름이 바뀐 겁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랑 같은 곳이에요. 이 페트로그라드에서 노동자와 병사의 소비에트. 그럼 소비에트라는 거는 그 부르주아들 모인 곳을 이제 그냥 의회라고 하고, 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난한 사람들,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들 모여있는 곳을 소비에트라고 합니다. 일종의 의회 같은 거예요. 아무튼, 노동자와 병사의 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혁명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니콜라이 2세가 드디어 퇴위하게 되면서 로마노프 왕조는 붕괴됐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임시정부가 꾸려집니다. 임시정부가 꾸려졌는데, 그 임시정부가요, 뭔가 제대로 뭔가를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들 이름 들어봤죠?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 4월 태제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가서 바로 같은 해입니다, 여러분들. 3월 혁명이랑 같은 해에 11월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블라디미르 레닌의 여러분들 4월 태제 발표부터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4월에 발표했으니까 4월 태제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그러니까 3월 혁명이 있었고 4월 태제 발표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헛발질을 합니다. 개혁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전쟁이 문제였는데 전쟁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지제도 하기로 했는데 개혁을 또 연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가 서로 또 대립하게 됐고요. 레닌과 트로츠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볼셰비키는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이라고 있었어요. 사회민주노동당 그 안에서 다수파를 의미하는 게 이제 볼셰비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여러분들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혁명이 있고 4월 태제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헛발질하면서 11월 혁명으로 이어진다는 거. 모두가 1917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혁명 이후에 러시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레닌의 치세가 있고 스탈린의 치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건데, 레닌 볼게요. 레닌은요,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부르주아들 모여있는 이 의회는 해산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나왔던 거예요. 이름 엄청 길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는 것을 맺으면서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하게 됩니다. 물론 독일이 나중에 패전하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폐기가 될 건데 어쨌든 이거 강화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퍼졌단 말이에요. 독일한테. 자, 그래서 또 이어서 여러분들 토지와 주요 산업을 국유화시키고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공산당, 다른 말로 제3인터내셔널 또는 다른 말로 코민테른을 결성해서 제국주의 반대하고 식민지의 민족 해방을 천명 발표하는 도와주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사회주의의 전 세계 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어쨌든 11월 혁명으로 인해서 볼셰비키파에 의한 그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혁명파와 반혁명파의 내전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그 자유시 참변 같은 것도 이것의 한 일환으로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전이 지속되니까 공산주의 체제 내에서 노동력을 계속 징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계속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새로운 경제정책이니까 신경제정책이라고 할게요. New Economic Policy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러시아 말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프라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급격한 공산화로 경제적 혼란이 이어지자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시킨 게 바로 이 신경제 정책인데요. 농민들은요 필수적인 세금만 납부하면 남은 물건들은 현물들은 시장에 판매가 가능해졌다. 즉 자본주의적 요소가 좀 가미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 레닌이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하게 됩니다. 소련이죠. 그래서 소련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뭐가 중심이냐면 당연히 러시아가 중심이죠. 소비에트 러시아가 중심이고요. 여기 주변에 있던 우크라이나라든지 벨라루스라든지 주변에 소비에트 정부를 싹 흡수한 겁니다. 그리고 연방체로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소련입니다. 자, 근데 1924년에요. 레닌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후임으로 이제 스탈린이 집권하는데요. 신경제 정책을 바로 폐기해버립니다. 자본주의적 요소 이런 거 폐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는데요. 뭐 토지를 집단 농장화 만든다든지 공장을 국유화시킨다든지 어쨌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뭐 중화공업 육성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는데 스탈린이 이런 것들을 착착 이제 하면서 점차 자기의 독재체제를 강화합니다. 스스로 우상화하고요. 공포정치하고요. 반대자를 감금하는 그런 거대 수용소, 굴라크라고 불려요. 그런 걸 건설하는 등 반대파에 대한 그런 참혹한 그런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단히 뭐 좀 긴 얘기였는데 1차 세계대전부터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까지 얘기를 좀 진행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혁명 이후에 러시아가 소련으로 또 변모해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봤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대공황에 이어서 또 제2차 세계대전 얘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었을 텐데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